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산재 승인이 거절됐어요. 멧돼지에게 습격당했어요. 뒤늦은 양육비 분쟁, 교통사고 가해 차주의 잠적,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뭔가요? 네, 개인 회생과 파산의 신청자 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에는 20대의 개인 회생 신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을 위한 구제제도인 개인 회생과 파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인 회생, 파산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 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이나 채무 사유에 따라서 3년에서 최장 5년간 법원에 일정액을 매달 납부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자 또한 전액 감면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개인 회생은 급여,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 파산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의 낮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더불어서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소득이 이제 있고 없고라든지 아니면 생계비 이하의 낮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 이런 네.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 회생과 파산 중에서 어떤 것을 좀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자격 조건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 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그 기간이 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채무 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직종과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여야 하고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되지만 질병이나 고령 등과 같이 특정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면책 불허 사유 또한 없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최저 생계비 기준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본인의 현재 소득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최저생계비 2024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60% 정도인데요.
이것도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 가구는 133만 원, 2인 가구는 220만 원, 3인 가구는 282만 원, 4인 가구는 343만 원, 5인 가구는 401만 원, 6인 가구는 457만 원 수준으로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월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은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면책 불허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 사유가 되는 것은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 낭비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나 파산 선고 전에 거짓으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걸 속이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불허가 사유가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파산에 따른 불이익한 그런 점들만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위의 사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변제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신청 조건에 만약 모두 다 부합한다면 이제 법원에 좀 신청을 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 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신청 절차는 본인이 게시 신청서와 현재 수입을 기반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 뒤에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일주일 정도 내에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정보에 대해서 보정공고 또는 보정명령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정에 따라서 추가 자료를 열심히 제출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받아들이게 돼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제출했던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금을 이제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하고 만약에 이의 사항이 없다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참여해서 인가 결정을 받고 확정된 변제 계획대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최종 납부 후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주면 개인 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면책 결정이 이제 나오면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 탕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채무만 좀 탕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모든 종류의 채권이 면책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선 개인 파산의 경우에 조세 채권, 쉽게 말하면 세금이나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료들 이런 것들에서 발생한 연체금들은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또 채무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임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이혼 시 양육비와 부양료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악의적으로 채권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 후 상환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 또한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면책이 가능하고요. 네. 반면 개인 회생은 조세 채권이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이 좀 더 유리합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회생의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든 채권자 목록을 누락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채권자 목록을 추후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채권자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 이후에 추후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좀 유의해서 네, 생각해 주의해야 주시면 좀 됩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가끔 이제 개인 회생 신청하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좀 네. 연락이 오거나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실제 뭐 실무상으로는 뭐 그런 일이 있나요? 일단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에 면책 결정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회사로 뭔가 통지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 네. 행여나 서류 발급이나 뭐 기타 사유로 회사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도산법에 따라서 개인 회생을 이유로 고용상의 일체의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도 없으며 기록도 남지 않아서 제약 없이 취업도 가능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정상적인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이 새롭게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수정된 내용도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치 생계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파산 선고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의 40%인 1,110만 원이었던 재산액 상한을 기존 40%의 6을 곱해서 당시 물가를 반영한 1,3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서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채무자의 그 생활 생계비를 좀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좀 네.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일상의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예, 제가 그 현장에서 일에다가 다쳤는데요.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디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옆구리를 지금 부딪혔었어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가보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타박상으로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회사에다가 그걸 진단 2주 나온 거를 제출을 하니까 부러지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공상 처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우선은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 예. 그래서 문제는 공상 처리를 할 거냐 산재를 할 거냐 그래서 우선 치료를 더 받아야 되니까 네. 산재로 해주시면은 제가 치료를 더 받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서류 쓰는 거를 병원에서 주길래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공단에다 제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승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산재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예. 네. 그래가지고 한 4월 2주 후에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골절로 아, 네. 네 이렇게 두 개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공단에다 올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월, 4월, 그 5월 달에 이제 승인은 한번 떨어졌습니다. 아, 5월에 승인이 한번 떨어졌다고요? 예, 예. 네. 한 5월 13일 날 뭐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승인이 한 달 넘게 있다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치료는 계속 받고 있었고 그 옆구리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6월 달에 한번 공장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승인이 안 된다. 네. 이제 치료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 승인이 안 떨어진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쳤을 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는데 그때는 골절로 안 나왔는데 2주 후에 일반 병원에서 그 치료 받는 병원에서 찍어보니 엑스레이 그 금강걸로 나왔는데 인정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장님이 휴가를 갔다 오셨었는데 6월 10일 날 그 골절 아닌 걸로 해서 승인이 한번 마지막으로 떨어졌어요. 네.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6월 10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자체로 병원비를 내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지금 억울한 거는 골절이 돼서 지금도 치료를 계속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정을 못 해준다고 해서 공단에서는 6월 10일부로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고 네. 제가 뭐 골절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승인이 떨어진 것 같으면은 저도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지금도 이제 옆구리가 지금도 옆으로 네. 누우면은 아파가지고 잠도 잘 못 자는 상태고요. 네. 문제는 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최초에 다쳤을 때도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치료도 편안하게 받아야 저도 이제 마음도 정신적으로나 편할 텐데 지금 승인은 이제 종료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셨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는 타박상으로 나왔는데, 그 2주 뒤에 이제 골절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좀 예. 추가적인 지금 이제 좀 피해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예,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이제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저희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여쭤볼 게 6월 10일에 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예. 이게 신청을 하셨다가 거절이 돼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도 기각이 됐다는 의미인가요? 잘 안 들려. 안 들리세요? 예, 좀 크게. 지금 한 번만 더 좀 크게 말씀해 지금 잘 들리시나요? 근데 전부 다는 안 돼요. 감이 되게 뭐냐, 이게 저기. 아, 네. 좀 가까이 대고 지금 내가 해서 스피커폰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예. 무슨, 그래도 네. 그래도 들리는 편입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이 정도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예. 네. 예. 그 6월 10일에 종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 6월 10일 종료가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한번 승인이 났다가 그 다음 승인이 한번 거절됐다가 이제 그 이의신청 거절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었나요? 예. 제가 6월 11일 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에다가 했고 이 이의신청이 종료가 됐단 말씀이신가요? 뭔가 종료가 됐다는 이의신청은 아직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인데 그 공단에서는 이제
골절은 인정을 못 해주고 그냥 네네. 타박상으로 한 번 더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타박상으로. 병원의 원장님도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네. 병원에서도 이제 우선은 그냥 골절로 뭐 이렇게 올린 게 아닌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네. 그냥 한 번 더 이제 6월 10일까지 이제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골절 안 된 걸로 올려서 지금 승인이 한번 마지막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럼 골절 아닌 걸로 승인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네. 두 번째 거를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골절된 거를 자기네들은 CT까지 처음에 다 찍고 다 했는데 골절이 안 됐으니까 아, 그거를 2주에 찍었을 때는 골절이 된 거는 네. 인정을 못 해주겠다 하면서 인정 못 해주겠다. 원장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일반으로 그냥 이렇게 골절이 아닌 걸로 올리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자료를 뭔가 받아보거나 그런 거는 지금 아니신 거죠? 자료 네. 받은 거는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거는 뭐 9번, 10번이 골절되는 건데 그거를 판독 결과 네. 자기네들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인정 못 해주겠다고 그냥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예. 승인이 두 번째로 났다는 승인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승인이 났는지 뭔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확인은 안 되신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는 되진 않았지만 네. 골절된 거를 지금 인정을 못 해주고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냥 타박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결국 타박상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골절까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예.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가 나나요? 혹시 생각하셨을 때? 금액은 치료비 같은 게? 치료비는 그냥 보험 처리해서 제가 이제 선수 부담한 거는 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줬었는데요. 네, 네. 뭐 CT 찍은 거 그런 거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 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단에다가 네, 네. CT 찍은 거는 아직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입금을 해주신 거냐 그랬더니 네, 네. 정확히는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물론 이의신청은 하셨으니까 일단 그 이의신청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기다려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의신청이 어쨌든 안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게 추가적인 손해, 그러니까 타박성을 넘어선 어떤 골절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의신청 절차까지 안 된다면 이게 소송으로 가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소송을 가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좀 대략 이제 소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일단 회사를 이제 상대방으로 하게 될 거예요. 제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로서 뭐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이제 보호해야 될 안전조치 의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걸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보통 그 현장의 안전 규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회사 내 그런 안전 규정이나 아니면 또 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랑 실제 회사의 현장이랑 비교를 해서 뭔가 회사에서 이런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좀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뭐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이렇게 나뉘는데 적극손해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치료비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거는 근데 이미 또 보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보상을 받으신 부분은 빼고 이제 그만큼 남는 부분만큼 차익만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냐고 여쭤봤던 게 이것 때문이었고요. 이제 소극 손해는 휴업 손해,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을 쉬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또 목수시면은 몸을 써서 일하는 직업이니까 네. 이제 어떤 노동 능력 상실 같은 게 생긴단 말이죠. 이 다쳤으니까 내가 네. 원래 100% 노동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뭐 80%밖에 난 이제 노동을 못 한다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해서 소득 손해를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네. 위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신적 손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것들을 네.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거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이전에 뭔가 기왕증이라고 해서 뭐 이전에 원래 이미 질병이 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으셨고요. 예. 그럼 뭐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왜냐면 상대방은 분명히 이제 과실 비율 같은 거를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선생님께서 뭔가 좀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사실은 그때 다쳤을 때 네. 다쳤었던 부분이 사다리 부분이 없어서 네. 사다리 부분이 없어서 이제 외부 그냥 폴 타고 막 올라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다 내려와서 이제 발을 디디다가 넘어져서 이제 옆구리를 다쳤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회사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때 제가 그 사진 찍은 거라도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아, 네네. 그때는 핸드폰을 갖고 위에다 놓고 안 갖고 해서 뭐 증거물이 없어요. 사실은. 아, 예. 지금 네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발판도 다 해놓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발판만 제대로 돼 있고 그 사다리로 올라갔으면 이렇게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저 증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기는 다 설치를 했다. 아.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제 나한테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다리를 다 해놨는데 안 타고 올라갔고 그냥 글로 올라가냐 나한테 그러는 거는 본인이 책임이 더 크지 않냐.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사다리가 없어서 그거 타고 올라간 건 제 부주의지만 네. 실제 사정이 그렇잖아요. 요즘 현장이 사다리 타고 안 올라가고 그 타고 올라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요. 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내려오지 못했어요. 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 그렇네요. 지금 네. 이제 지금 막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어쨌든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거든요. 사실은 소송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산재가 인정될 때 어떤 내셨던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조사를 나왔다거나 뭐. 그쪽에서는 뭐 공단에서 이제 그 조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갔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제 부주의로 이렇게 해서 아, 네. 이렇게 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산재를 안 해주려고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공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인도 이제 한 달 넘게 있다가 떨어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회사에서는 지금 뭐 나이롱으로 처음에는 뭐 골절도 아닌데 나중에 골절될 때면 제가 뭐 이걸 임의대로 여기 쳐서 그럼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공단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를 부러뜨렸다. 네네. 그렇게 우리사가 네. 며칠 전에 상대방 고자가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고자를 그렇게 부러진 자리를 망치로 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그런 자체가 공단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공단 측에 요청을 하셔서 지금 아마 공단에 뭔가 자료들이 지금 있긴 있을 거예요. 현장 조사 나갔던 자료라든지 네. 요런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셔서 일단 받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단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소송을 하든 이제 그 다음 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료도 안 본 상태고 해서 요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만약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특히 이제 좀 네.
경제적 부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예.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소송들도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도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단 같은데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부터 일단 먼저 받아보시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 예. 네네네. 자료 이제 뭐 성전 나가서 뭐 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공단에 나갔던 자료든 어쨌든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뭐 상담을 해도 소송을 할지 말지도 이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네네, 일단 공단에 먼저 자료 요청해서 그 당시 상황이나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 좀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먼저 이제 판단 근거가 된 좀 자료를 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혹시라도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정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등산 도중 앞에서 사람들이 마구 뛰어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도망쳐 버렸는데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등산을 이어나가던 도중 등산로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황급히 도망가 보려 했지만 그루터기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달려온 멧돼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기절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갔는데요. 다행히 의료진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도 불편해지는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라 도저히 병원비나 재활비를 낼 수가 없는데요. 야생동물에게 당했다 보니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 막막한데 제가 보상을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네. 이렇게 또 도와달라고 사연을 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사실 이게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정말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이잖아요. 네.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정말 네. 이례적인 사고다 보니까 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야생생물법이라는 법이 또 존재합니다. 아, 네. 이제 야생생물법 제12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사연자분께서 정확히 이제 어디 사시는지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주소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그런 조례를 검토해보고 또 그 지자체에 보상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금액은 이제 환경부에서 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금액의 상한선을 이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상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으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일단 지자체 조례부터 좀 살펴봐야 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신 것 같고 이번 사건으로 사실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사연이 좀 안타까운 게 기초수급자이시거든요. 네.
기초수급자인데 또 이제 치료비를 좀 지원받아야 하는 네.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법률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과다한 의료 비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정책인데요.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서류들은 일단 구체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 앞서 이제 야생동물 그 야생생물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국가나 지자체에 좀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어떤 경고 문구라든지 그런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도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산림청 같은 이제 국가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뭐 그 지역이 막 야생생물들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뭐 최소한의 경고 문구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리 책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그때만 딱 거의 최초로 등장을 했던 것이다. 네. 이렇다면 사실 국가한테 그 지역을 평소에도 막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상금은 받겠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주 출몰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특정 시기에 그런 것들을 고지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전혀 안 나오다가 그 시기에만 정말 이례적으로 나왔을 네.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무래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때를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처럼 야생동물에게 습격을 당해서 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네.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좀 현명할까요? 피해를 입었을 때 당연히 일단 제일 먼저는 병원에 가야겠죠.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의 어떤 담당자하고의 어떤 컨택 포인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보상을 받더라도 지자체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앞으로 뭐 경고 문구를 세우든 울타리를 치든 해도 지자체에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야생생물법 12조라든지 아니면 조례 규정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담당자 통해서 보상금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지자체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기초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실 그 제도적 지원이 또 따로 마련돼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이혼하셨습니다. 어릴 때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외도를 하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매일 싸우던 부모님의 모습에 공포에 떨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저는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 아버지와 꾸준히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와의 사이는 원만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새 가정을 일구셨고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이혼하고 어머니에게 제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전부 다 일괄로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아버지는 안 준다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 저에겐 아픈 기억인데 제 양육비 때문에 또 이렇게 싸운다고 하시니 마음이 불편하기만 해요. 20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양육비 차라리 제가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이혼한 지 18년 됐고 저는 곧 30이에요.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8년 정도 되는데 이제 네. 와서 이제 지금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이게 또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식의 아픈 부분을 또 이렇게 들춰내는 게 네. 도의적으로 일단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네. 맞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양육비 지급 기준 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양육비 지급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보통은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준표는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 금액을 각자 다르게 정하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만약에 부모 합산 소득이 월 600만 원 정도이고 자녀가 0에서 2세면 약 140만 원 정도의 전체 양육비가 잡힙니다. 이때 이제 부모가 만약에 그 600만 원에서 각각 300만 원씩 번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반씩해서 부모 한쪽당 월 7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 네. 표를 기준으로 보통은 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이제 사실 이 친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런 양육비를 어머니한테 요구하는 거 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아마 이혼을 할 때 네. 양육권 친권을 아버지가 갖는다는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뭐 합의를 하든 아니면 뭐 판결을 받든 그렇다면 사실 친할머니 손에 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친할머니는 도와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친할머니가 청구하는 게 네. 아니라. 네. 그 상담자께서는 이제 곧 30이 되고 이혼한 지도 지금 18년이 됐다고 하는데 네. 자녀가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일단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이제 민법상 성인이 될 때까지인데요. 네. 지금 민법상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네.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만 양육비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청구를 하는 거는 또 소멸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좀 사실관계가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언제부터인지가 좀 네. 10살이 되던 해에 10살이 되던 네. 해에 이혼을 했다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네. 이제 궁금한 사실관계는 이게 이제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으로 했는지 네, 아니면 그렇죠. 뭐 판결로 인해서 재판상 이혼으로 했는지 그 네. 부분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합의하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양육비를 이제 매월 얼마씩 뭐 상대방이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건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소멸시효가 그 합의를 한 날로부터 이제 각 3년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육비가 지금 최종 시점, 그러니까 이 자녀분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최종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3년이 지난 거는 너무 명백하죠. 사실 네. 이미 거의 18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명백한 상황인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양육비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도 정한 적이 없다. 애초에 네. 얼마를 주라고 자체를 정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이제 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어떤 청구 권한 자체를 새로 만들 수는 있을 거고요. 근데 또 만약에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 시점,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날로부터 10년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근데 상황을 봤을 때 10년이 넘으신 것 같아서 아마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말로 한 번도 정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면 지금 소멸시효가 거의 다 완성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어머니 측에서 이제 계속 양육비 지급을 이렇게 한꺼번에 달라는 거를 거절한다면은 네. 방법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임의로 주지 않는다면은 사실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을 건데 양육비 관련해서 근데 이제 국가기관 중 하나가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이 맞는데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뭐 이제 합의를 좀 중재를 해준다든지. 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그 협의 이혼이신지 아니면 판결문에 의한 이혼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보시고 네. 양육비 이행 관리원 요 그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좀 하나의 고려를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픽업하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차량 한 대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당시 순찰 중인 경찰이 사고를 처리해 주었는데요. 가해 차주는 음주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보험사를 불러서 일을 처리했지만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대물적인 피해는 자비로 지불했고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평소 있던 목 디스크 때문인지 이주 진단이 나왔어요. 추적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진료 비용이 30만 원 정도 나와서 우선 제가 진료비를 냈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경찰이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는 이번 음주운전과 사고를 낸 것 외에도 다른 사건 등이 물려 있는데 아예 잠적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다 보니 대인 피해 보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가해자가 대인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아서 일반 청구로 했는데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냥 보험 유형을 일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병원비 일부만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 차주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네. 경우 좀 종종 있나요? 한 번씩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무면허거나 아니면 네. 불법 운전 연수처럼 뭔가 본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단 잠적을 타버리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근데 이렇게 가해 차주가 잠적을 하면 사실 사건 해결이 좀 더 어려워질 많이 수밖에 어려워집니다. 네. 없고 지금 이 사연자님께서는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진료 비용을 본인이 네. 지금 그 보험 유형을 일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네. 병원비 일부라도 좀 받을까 하는데 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처럼 가해자로부터 이제 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상담자분께서 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고를 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청구가 다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자께 진료비 이제 일부를 지급을 해드리고 공단에서 그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뭐 상담자께서 나중에 가해자를 찾아냈다 했을 때는 본인이 부담했던 돈에 대해서는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간혹 혹시 병원 등에서 이제 뭐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가해 차량 차주가 그 대물 피해 보상 뭐 이런 부분도 좀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피해 차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물 부분은 보통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인 경우가 많아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보험 처리조차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는 사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소송을 가야 하는 상황이 예. 좀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강보험 처리를 통해서 본인 네. 부담 비율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지금 가해자를 못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일단 받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네요. 잠적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되고 네. 판결문을 좀 받아두는 게 좋다고. 판결문 받는 거는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도 송달이 안 돼도 뭐 공시송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방불명이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라도 통해서 일단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그 정도로 뭔가 다른 죄도 많이 저지른 사람이면 경찰에서도 수배를 내려서 이 사람을 열심히 찾으려고 할 것 같아서 한 번씩 이제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뭐 이게 신병 확보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좀 이렇게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챙기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서 당연히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제일 공통된 부분은 블랙박스 그리고 뭐 경찰을 통한 주변 CCTV 같은 영상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소송을 해도 증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고 난 지점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영상 증거로 같이 남겨두시면 제일 좋고요. 또 상대방의 연락처랑 이름
그리고 뭐 자동차 번호판 등과 같이 상대방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